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피트 리게츠 상원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이 각각 소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강력한 미한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또 북핵 우려에 따른 대응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의회 기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진샤인 민주당 간사가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간사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8일 발표된 명단을 보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피트 리케츠 상원 의원이, 민주당 간사는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동아태 담당 소위원회 멤버로는 공화당에선 데이브 맥코믹, 존 커티스, 존 코닌, 마이클 의원이, 민주당은 제프 머클리,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 소위원회들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기 위해 할 일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영김 의원이 소위위원장을, 아미베라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담당 소위원회인 준비태세 소위의 경우 댄 설리반 상원 의원과 잭 버그먼 하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 같은 인선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지난 회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히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That it's important not only for South Korea but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hat, especially given the ris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ir very bellicose statements. Well, I would hope the opposition party would recognize how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is to counter the blind influen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is something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is bipartisan. I would encourage the South Koreans to look at it the same way.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도 최근 VOA의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는 늘 초당적으로 미한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미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3자 관계도 계속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이런 여야 지형 변화가 한반도 관련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 not sure that it means any major change. There's very positive feelings about South Korea in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in both the House and in the Senate. There is also very strong levels of concern about North Korea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and in both the Republican and the Democratic Party. So I'm not sure that it necessarily has any particular significance in terms of change in policy or anything like this. 킹 전 특사는 또 하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양분됐기 때문에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당 내 중도 성향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어 전체적으로 의회에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핵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현재 상황에선 미북 정상회담은 물론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so I think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 or for U.S. policy to be able to think about moving in the direction of denuclearization, because I think, that can be the policy goal, but the ability and the likelihood of achieving that, I think, are going to be very, very distant. 로리그 교수는 또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상회담에 다시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의 브라이언 휴스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북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찾아가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과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기 위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북한 모두 정상회담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 전쟁 재발 방지, 중국과의 무역 문제, 그린란드 인수 등 다뤄야 할 외교 문제가 많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I suspect the same is true for Kim Jong-un. He has a comfortable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which is providing access to raw materials and money, which helps North Korea to circumvent the international sanctions. So I don't think either Trump or Kim Jong-un are particularly anxious to resume their summit diplomacy. 하지만 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 가능성도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무부에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한 물밑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와 해제, 경제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중단 여부를 가늠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현재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약 1년째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는 매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엔 안보리의 정제유 감시 체계는 현재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한편 북한의 정제유가 반입되는 정황은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유류 항구인 남포에는 올해 1월에만 최소 6척의 대형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등은 북한 남포에 정박하는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량을 선박에 따라 10,000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한 바 있는데 1월에 남포에서 포착된 6척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는 최소 6만에서 18만 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최근 마쳤다고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가 불법 탈취한 자금에 대한 미국 정부 국고 환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라자루스가 탈취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소유권과 관련한 공고물입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의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8일 제출한 문건에서 비트코인 15.53893956 BTC에 대한 소유권 공고 개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고문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미국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고문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인물은 공고문 게시일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몰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가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문에 라자루스 그룹 등의 청구서 제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 2건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 자금은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2023년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닷컴에서 탈취한 4,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과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데리비스 해킹에 탈취한 2,800만 달러 중 일부입니다. 이날 검찰은 이 중 미화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공고문 게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공고문 게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몰수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산은 큰 어려움 없이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북한 자산을 압류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5개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계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가 직접 예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미 검찰은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다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소송 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청구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한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사안들보다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설날인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40일의 망향 경모제에서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어느덧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은 83세가 됐고 매년 3천여 분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광복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거짓 선전선동으로 애국심만을 강요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노벨평화상 수상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고발해 20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비아체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은 29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사한 북한 병사들의 시신에서 애국가나 조국 투쟁 찬양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북한 군인들은 파병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이역만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로가 될 경우 자살을 강요하고 전사한 전후의 시신을 소각하는 일까지 북한군 지휘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이루어질 이번 정상회담은 15개월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후 백악관에서 해외 정상을 만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1월 27일 발효된 영내 친이란 무장 조직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다음 달 18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스라엘군 항공기들이 레바논 남부 등지에서 헤즈볼라 트럭과 무기들을 운반하는 차량들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 세력들이 레바논 남부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국가와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맞서 이 같은 작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이스라엘에 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약 90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악시오스와 CNN에 밝혔습니다. CNN은 28일 보도에서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30년 넘게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지난해 4월 퇴역시켰으며 퇴역 미사일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 논의가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패트리엇 시스템은 미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인수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구체적으로 최근 며칠 새 미군 공군 C-17 수송기가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폴란드 동부의 르제슈프 공군기지로 이동했으며 해당 항공편을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포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약 90기가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조율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은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소진하면 전쟁은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끝날 것이며 서방국들이 지원해온 자금과 탄약이 떨어질 경우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이 평화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면서 자신은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에게 관련 신호를 보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뒤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등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휴전 협상이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빠르게 뒤따르고 있는 인공지능 AI 등 첨단 산업에서 유럽연합 EU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29일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낸 EU를 위한 경쟁력 나침반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내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의 경제적 역동성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 격차 해소와 탈탄소화, 또 공급망 관련 과도한 의존 저감과 보안 강화를 3대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히 현재 유럽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관해 EU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중국은 많은 부문에서 따라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유럽은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생산성 증가에서 뒤처져 왔지만 유럽은 숙련되고 교육받은 노동력과 자본 등으로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인원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책임지는 인사관리처는 28일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메모를 통해 이른바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정보효율부에서 정부 규모 축소를 맡고 있는 KT 밀러 자문위원은 해당 이메일은 20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 직원들에게 발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하는 직원에 한해 8개월 분량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무원 노조 AFG의 에버렛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약속한 새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돼선 안 되며 새 행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는 2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